진실을 향한 끈질긴 취재로 23년 전 미제 사건의 용의자를 밝혀낸 그것이 알고 싶다의 이동원 PD님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자, 직접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 그것이 알고 싶다 연출했었던 SBS 시사교양본부 소속 이동훈이라고 아. 합니다. 네. 아니 제가 이제 그 아래 그 좀 굉장히 애청자기 때문에 이 PD님이 굉장히 좀 뭐 굉장히 낯익고 네네. 자주 뵀던 분 같아요. 예, 늘상 이렇게 저기 뭐 전화 통화 저기 승합차에서 많이 그렇죠. 하시고. 네, 저희가 주로 차 안에서 예, 차 안에서 예. 차 안에서 승합차에서 네. 예. 그리고 인터뷰 취재하러 갔다가 거절 많이 당하시고. 거절 많이 당하시고. 그렇죠. 항상 거절당하고. 아니면 네. 이제 쫓아가시고 저기요. 네. 예, 이거 하시고. 저희는 항상 들고 뛰어다니는 그러니까 약속되지 않은 분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인터뷰하러 가는 걸 대부분 모르시거든요. 그쪽에서 현장에서 만나서 현장에서 섭외해서 현장에서 이제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갈 때가 많은데 이게 저희 프로그램이 이렇게 아니 어쨌든 요게 이제 그 PD님이 유퀴즈 나오신 게 SBS 시사교양국 PD 중 타방송사 첫 출연이라고. 와. 보통 자 이렇게 나오시기 힘들거든요. 실제로 그알 PD님 꼭 모시고 싶어가지고 맞아요. 노력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사실 이분들의 이야기를 한 번쯤은 너무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근데 이 얘기를 TV에 나서 할 줄은 제가 몰랐어서 그러니까. SBS인데 예, 우리가 이제 서로 그런 교류가 이제 굉장히 좀 이제 원활하게 뭐, 이루어져야 예, 돼요. 그 사장님께 허락받고 저도 그러니까. 아유, 박정우 사장님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럼 현재는 지금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계세요? 현재는 이제 내년에 새롭게 들어가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가 본의 아니게 그것이 하고 싶다 하다 보니까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교도소에 좀 보내게 됐었는데 예. 그래서 이번에는 연예인을 보내보면 어떨까 싶어서 연예인 3명을 교도소에 실제로 보냈었어요. 네, 제목은 관계자회 출입금지입니다. 그래서 출입금지 구역에서 일하는 분들이 사실은 사회적으로 조명을 못 받고 네네네. 그런 분들을 좀 출입금지 구역에 직접 찾아가서 응원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게 됐고 그래서 저희 1월 5일 날 첫 방송을 1월 5일 날 또 첫 방송을 네네. 하시네요. 네. 이게 저 오늘 이동원 PD님을 그 촛불 하나 주제에 모신 이유가 있는데 야 저도 이거 저 TV를 보면서 아 이거 참 대단하다고 느낀 게 이게 그 영원히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했던 제주 이승용 변호사 살인 사건을 40대 변호사가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일단 원한 관계 등에 의한 살인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펴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사건이었죠? 네. 1999년도 사건인데요. 1999년도 11월 5일에 제주도 시내 한 모초 골목에서 새벽에 이승용이라고 하는 변호사가 이제 살해된 채 발견이 됐는데 증거도 없고 목격자도 없었던 사건이고요. 유일하게 이제 얘기가 됐던 건 굉장히 특수한 흉기, 시중에 없는 맞아요. 굉장히 특수한 흉기로 여기 흉골이라고 하는 굉장히 단단한 뼈가 있는데 그 뼈를 관통한, 그러니까 찔러서 사망하게 한 사건이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뭐 킬러가 했냐 뭐 어쨌냐라고 수사를 했지만 거의 제주도 시내 전체 수사 인력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용의자도 없었던 사건이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2014년 11월 4일에 공소시효가 끝나면서 영구 종결됐던 사건입니다. 아니 근데 이제 공소시효도 끝난 이 미제 사건을 네. 취재를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이 아쉽다 할 때 이제 저희 사무실로 제보가 왔어요. 내가 이 사건에 가담했던 범인이다. 내가 당시에 조직폭력배 조직원이었는데 이 사건을 누군가의 사주를 받아서 같은 조직원이었던 친구가 실행을 했다. 그러면서 캄보디아에 본인이 불법 체류 중이다. 카메라를 가지고 오면 인터뷰 해주겠다. 해주겠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그것이 하고 싶다 하면서 아마 거의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캄보디아까지 갈까 말까 고민하던 와중에 일단은 우리가 이거를 진행하기 전에 유족들을 한번 만나보자. 그래서 지방에 계신 유족분들을 좀 수소문 끝에 만나서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저랑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거의 2시간을 우시더라고요. 거의 말을 못 하시고 그러니까 너무 조금 충격적이셨겠죠. 다 끝나서 포기했던 사건의 범인이 직접 방송국에 전화를 했다고 하니까 제일 끝에 저한테 딱 2가지만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 공소시효 끝났는데 뭔가 달라지는 게 있겠냐? 공소시효가 있다고 한들 증거도 하나도 없는 사건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 그 2마디가 좀 저희한테 조금 맺혔죠. 그래서 그래도 일단은 우리가 제보를 받았으니 이 사람을 만나보는 거는 일단 우리가 할 일인 것 같다라고 해서
그 다음 날 바로 비행기 타고 이제 캄보디아로 가게 된 거죠. 피디님 혼자 가신 겁니까? 아니면 이제 카메라 감독님은 이제 그때 계신 것 같긴 카메라 한데. 감독님 한 분하고 저하고 저 조연출하는 PD하고 3명이서 보통 운전해줄 기장님까지 보통 4명? 진짜 많이 가면 5명 근데 정도. 그곳에 갔을 때 누가 어떻게 기다리고 있을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처음에 정했던 장소는 그분이 정했었고 그 다음에는 혹시 우리가 그래도 조금 유리한 게 나을 것 같고 그렇죠.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서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이제 그분이 오셨죠. 예, 설득 끝에 오셨고 그리고 촬영하면서도 이제 상황이 어떨지 모르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지금 카메라 이렇게 설치하면서도 일단 우리가 문 쪽에 좀 앉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카메라 감독님의 의견이 왜냐면은 예, 카메라 감독님이 의견을 주시고 저는 앞에서 인터뷰하고 본인이 뒤에 가서 문 앞에 앉으셨죠. 예, 본인이 거기 앉아 있고 여차하면 나는 나가겠다 뭐 이러던 것 같은데 저보고 저기 땡겨 찍을 거니까 앞에 앉으라고. 그래서 그 상태로 이제 인터뷰를 했죠. 야, 아니 근데 이제 직접 만나 보니까 좀 어땠습니까? 살아온 과정을 다 얘기하셨어요. 거의 5시간 조금 넘게 인터뷰를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좀 긴가민가 하면서 들었어요. 듣다가 그때 당시 범행 때 흉기가 뭔지를 아무도 못 찾았기 때문에 네네. 흉기 얘기를 여쭤봤더니 그려주시더라고요. 어떻게 했다라고 하면서 모양을 그려주시는데 사실은 이 상처 부위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대중에 공개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같은 모양을 그림을 그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맞구나. 어떡하지? 였어요, 사실은. 순간적으로. 이 사람이 맞는데 우리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분은 너무 신나서 설명해 주시는데 저희는 와 이거 큰일 났다. 왜냐면 이게 공소시효도 다 끝났고 네, 예를 네. 들면 그러니까 앞으로 이걸 어떻게 그렇죠. 나아가야 되지에 대한 그 판단이 이제 막. 이게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그렇죠, 그렇겠다. 제가 그 김 씨를 만나서 인터뷰하고 8개월이 지난 뒤에서 제가 방송을 했었는데요. 이후에 이 사건이 이제 그 아래서 공개가 되고 방송 후에 이제 재수사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제 사건 발생 22년 만에 캄보디아에서 이제 김 씨를 검거를 합니다. 네. 이 공소시효 만료된 사건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어느 날 이제 경찰에서 연락이 왔죠. 공소시효 해결할 방법을 찾았다. 1999년도 사건이기 때문에 2014년 11월 4일자로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인데 네. 그런 법조항이 있더라고요. 범인이 그 해외. 맞습니다. 네, 해외에 나가 있으면 이제 그 네. 효력을 잃는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범행을 도피할 목적으로 해외 가면 공소시효가 중지된다. 맞아요. 근데 경찰에서 열심히 수사하다 보니까 13개월 가량 이분이 도피 목적으로 마카오에 출국한 기록을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공소시효가 13개월이 밀려서 그 사이에 태완이법이라고 하는 네, 맞아요.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한다. 폐지했죠. 네. 예. 그래서 13개월 뒤로 밀리면서 이 법조항에 이 사건이 적용이 되는. 적용이 돼버렸죠. 그러면서 공소시효가 폐지된 영원히 없는 사건. 이거는 수사할 수 있는 사건으로 수사가 전환이 된 거죠. 와, 그러니까 그 김 씨도 당연히 자기는 이제 끝났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보를 한 건데 네.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다시 재수사가 시작이 되고 네. 다시 구속이 되는 사건입니다. 네네. 이게 이제 공소시효 연장은 진짜 이게 소름이 돋는데 검거할 수 있다 이런 소식을 듣고 좀 어떠셨습니까? 진짜 머리가 쭈뼛쭈뼛 섰던 것 같아요. 이게 유족분들이 울면서 질문하셨던 2가지 중에 하나는 해결이 된 거죠. 그러네요. 네. 말씀드린 특이한 사건이에요. 범인이 직접 제보하는 경우도 그러니까요. 없고 재판부에서 유일하게 인정해준 증거가 저희가 캄보디아 가서 찍었던 인터뷰 영상 5시간이에요. 저희 영상이 증거가 돼서 유죄 확정이 된 사건이거든요. 추가로 협박죄도 받았는데 이게 피디님을 협박한 겁니까?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들에게 이제 향한 협박이었고 문자를 2차례 정도 저희한테 발송을 했던 게 있는데 뭐라고? 뭐 좀 안 좋은 얘기긴 하죠. 예, 이렇게 뭐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한 방송에 대한 여러 가지 약간 울분과 예. 사실 늘상 그알 피디님들이 이런 좀 그 위협, 뭐 협박 이런 거에 늘 좀 많이 괜찮아요.
힘들긴 하죠. 그러니까. 솔직히 힘들긴 하죠. 이게 또- 많은 생각이 들긴 하죠. 예. 네, 그러니까 아니 이게 왜냐면은 네. 막 그런 문자 받으면 이거 네. 아주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자가 왔으니까 당연히 수사팀이 알렸죠. 이런 네. 이분이 현재 해외에 여전히 체류 중이면서 이런 문자를 보내고 있다라고 알려드렸는데 이제 좀 그것이 알수다 팀에서 좀 협조를 해주면 이것도 수사를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처벌이 되었죠. 이게 그 알 그리고 경찰, 검찰이 공조한 사건인 네. 거네요. 네네. 그러니까 이 되게 저희가 짧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3년 동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모든 3년 동안 있었던 일이고 그동안 뭐 경찰로 따지면 저희 담당했던 뭐 김승환 형사님이나 김덕수 형사님이 계시고 검사는 이완우 검사님, 전철호 검사님도 계신데 다들 정말 애를 많이 쓰셨죠. 그렇게 또 애쓰신 덕분에 이렇게 미제 네, 사건이 또 해결이 진짜.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요게 그 마지막 대법원 판결은 언제? 아마 내년 2월에 내년 2월에 이제 최종 선고가 나는군요. 네네. 더 밝혀져서 모든 게 명확하게 밝혀져서 유족분들의 마음에 좀 한을 풀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전히 뭐 제주경찰청 미제수사팀은 누군가 전화 오기를 기다리고 있군요.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배우를 알든 내용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용기를 내서 경찰청이든 검찰청이든 그것이 알고 싶다든 어디든 꼭 제보를 해주셨으면 그래서 유족분과 피해자분의 한이 풀렸으면 하는 네, 진심. 꼭 바람이 있습니다. 필사의 추적으로 미제 사건을 해결하는 대한민국 강력계 살아있는 전설 강윤석 형사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저기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제 89년에 경찰관에 입직을 해서 이야. 35년 차 된 경찰관입니다. 형사님은요 시대의 탈옥범이었죠. 신창원을 포함해서 잡아들인 강력범만 무려 1000명이 넘고 국내 첫 장기 미제팀 수장으로 3년간 미궁에 빠진 살인, 강도, 절도 사건을 59건이나 해결을 하신 이게 미제 사건에 관해서 해결사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이 미제 사건 전문가라고 하십니다. 이게 그중 끈질긴 수사로 밝혀낸 이 미제 사건이 또 하나가 있다고 해요. 2011년이었나요? 2011년에 무속인이 있었어요. 네. 무속인이 있었는데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신고가 들어온 건 뭐 갑자기 사망을 했다. 무속인이 자기가 사망하기 이전에 33억이라는 고액의 보험에 가입을 했고 그다음에 또 더 중요한 건 죽은 다음에 그 다음날 바로 화장을 했어요. 오, 근데 보통 장례 절차에 그런 경우는 드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장례식장에 왔던 조의를 표하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 그 망자의 언니 그리고 보험 설계사 그다음에 망자의 애인 뭐 이 정도가 왔던 거죠.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그 장례식장의 분위기는 풍경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이런. 더더군다나 부모님이 돌아가시지도 않고 살아계셨는데도 네, 불구하고 네. 부모님은 오지도 않고 어? 너무 이상한 점이 많았어요. 대개 이제 강력 형사들은 이건 냄새가 난다고 표현을 하고 분명한 그 범죄 의심점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왔던 사람들의 동선을 다 추적하고 미행도 하고 했는데 그런 와중에 그 언니가 요즘은 다 핸드폰들이 있어서 공중전화도 많이 없을 뿐더러 그렇죠. 핸드폰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핸드폰에 손을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중전화로 누군가를 통화를 하는 거죠. 당연히 의심을 해서 그 공중전화의 그 통화 내역을 저희가 이제 확인을 했고요. 뭐 발신지를 확인하다 보니까 이게 광주였던 거예요. 광주. 그래서 전라도 광주여서 그래서 이건 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광주까지 가서 이제 누구랑 통화를 했는지 확인을 했고 저희가 뭐 남의 집에 영장도 없이 함부로 들어갈 수는 없고 바깥으로 나와야 이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실치도 않고 이제 인터폰을 통해서 뭐 접촉 사고가 좀 나서 파손된 것 같은데 한번 나와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인터폰으로 얘기를 나눴던 여성분이 바깥으로 나왔는데 죽었다고 하는 무속인이 살아서 거기 나온 거죠. 아 이게 준 게 아니군요. 죽은 게 아니었죠. 위장이네요. 그렇죠. 누군가를 자기 대신 죽은 것처럼 꾸민 거죠. 이야 이게 그 보험 사망금을 타내기 위해서 맞습니다. 고액의 보험을 들고 네. 그럼 실제로 화장을 한 시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수사의 초점이었는데 장례식장에 모였던 사람들의 통화 내역을 다 발췌를 하고 기지국 수사를 해보니까 그 발생 시점 부근에 그 영등포역에서 기지국이 계속 잡히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궁 끝에 당시 저희 경찰 조사에서는 노숙인, 자기 나이 또래 노숙인을 데려다가 살해를 하고 그다음에 마치 자기가 사망한 것처럼 뭐 처리를 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법정에서는 자기는 죽인 사실이 없다 뭐 얘기를 해서 결국 이제 살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무죄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증거가 없었군요. 그렇죠. 증거가 없으니까 모든 사망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사체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없다 보니까 이제 사기하고 사체 유기 그 두 부분만 인정이 돼서 이제 언니는 3년, 그 죽었다고 하는 무속인 동생은 7년 이게 형을 받았습니다. 아, 이게 참 망자이신 분도 참 너무 그 안타까운데 이게 이제 살인죄로 뭔가 이 법의 판결을 받질 못하니까 아, 그것 또한 정말 그 마음이 아픈 일이네요. 신고가 안 됐으니까 당연히 수사가 안 됐을 거고 그것도 이제 제보 전화가 들어왔던 거고요. 그 범인하고 동거했던 동거녀가 자기랑 동거하던 남자가 불삭기 기사였는데 불삭기 후배인 동료한테 돈을 빌리게 되고요. 그 돈을 이제 제대로 못 갚고 이제 퇴근을 하니까 돈 빨리 갚아달라고 퇴근을 하고 집에 찾아오고 하니까 둔기로 내려쳐서 정신을 잃게 하는 후에 그냥 흙을 덮어서 생매장 시켜서 사망을 시켰다고 해요. 저희 데려와서 조사를 했는데 당연히 부인을 하고 저희가 이제 추궁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죽은 게 맞다 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럼 너 뭐 어디서 죽였는데? 라고 물어보니 과수원이었어요. 과수원이라서 어디쯤 묻었는데? 라고 얘기하니까 어디쯤에 매장을 했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 정말 포크레인을 갖다가 또 땅을 팠는데 다 뒤집어 엎었어요. 근데 결국은 사체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변호사를 통해 갖고 뭐 죽인 사실이 없다 뭐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입감을 뭐 특정 경찰서에다가 유치장에 입감을 시켰었는데 또 이 수감 시설의 특징이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이랑 얘기를 나눌 수밖에 없고 대화 나누는 얘기 주제가 너 어떻게 여기 들어왔는지에 대해서부터 뭐 서로 얘기 나누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해서 같이 입감돼 있던 다른 유치인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불러서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가 지금 이런 건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건 뭐 사체가 없으면 이거 증거 없으면 이거 자기는 처벌받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주고받고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정황 증거가 충분하죠. 그래서 저희도 영장을 신청을 했고 법원에서도 얘는 죄가 있다 판단을 해서 그러니까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인정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미제 사건을 또 해결을 하셨는데 아직도 좀 꼭 잡고 싶은 이 또 사건이 있다고 그래요. 그 제 개인적으로 꼭 잡고 싶은 사건이 있잖아요. 형사님이 개인적으로 꼭 좀 잡고 싶은 그렇죠. 사건 이제 뭡니까? 이게 제 형사 수첩인데요. 흔히 뭐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형사들이 뭐 메모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수첩인데 와, 이거 뭐 빽빽하게 있네요. 이거 여기 뭐 잡다하게 이제 많이 써 있긴 네. 한데요. 그때 무슨 뭐 규칙에 의해서 써놓은 건 아니고 뭐 필요한 거 여기에 보니까 뭐 명함도 붙어 있고 뭐 예. 여기 보면 이 인물인데요. 이 몽타주입니까? 네, 몽타주입니다. 보시면 2004년경에 동대문 일대에서 있었던 성폭행범 사건이에요. 예. 그리고 되게 어렵게 열심히 사는 여자분이었고 지방에서 올라와서 이제 뭐 알바 뭐 이런 거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이제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은 생각을 갖던 친구예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늦게 들어와서 집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여장이 매일같이 늦게 들어온다는 걸 누군가 아는 사람이 범행을 한 거죠. 뭐 우연치 않게 쫓아와서 했다기보다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이 사람을 많이 지켜봤던 사람의 소행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건 꼭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사건이고 또 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CCTV가 별로 없던 시절이라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탐문을 통해서 2004년이면 한 20년 정도 된 그렇죠. 사건이네요. 또 머릿속에 또렷이 남아 있거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든지 길거리든지 비슷한 얼굴을 보면 다시 한번 쳐다보게 되죠. 다시 한번 쳐다보게 되죠. 옛날 수첩에 그대로 놔두고 잊지 않고 항상 보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하. 혹시 잡히지 않은 미제 사건 범인들에게 좀 하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형사님? 시간이 흘렀다고 잊혀지는 게 아니야. 나 말고도 선수들은 많다. 계속 쫓는다. 네, 그 정도 하고 싶습니다. 야. 내가 아니어도 그럼요. 언젠간 잡힌다.